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랑 대화를 하려고 녹화하고 문을 여는 순간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엄마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불쑥 올라오죠. 너 숙제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조금 전까지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꼭 이럴 때만 들어오더라? 이렇게 시작된 말 다툼이 생깁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나 첫 단추가 그렇게 되죠. 나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대화한다. 일단 그 정도 마음을 먹으시라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모든 대화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저 아이가 우리 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타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 서로 다치지 않을 정도로 대화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 초등아이 행동변화 대화법 68이라는 책을 들고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대화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어떤 대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이 다른 대화의 과정으로 이어가는지 차례별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랑 대화를 하려고 과일을 좀 예쁘게 깎아서 똑똑하고 아이 방문을 녹화합니다. 녹화하고 문을 여는 순간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엄마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불쑥 올라오죠. 너 숙제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조금 전까지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꼭 이럴 때만 들어오더라? 이렇게 시작된 말 다툼이 이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나중에 문을 쾅 닫고 나오게 되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나 첫 단추가 그렇게 되죠. 따뜻하고 좋은 대화를 기대하기보단 우리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을 정도로, 엄마인 나도 상처받으면 힘들죠. 나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대화한다. 일단 그 정도 마음을 먹으시라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게 1대1, 2대2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엄마가 1점 공격 넣은 겁니다. 조금 전까지 숙제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꼭 이때만 들어오더라? 아이가 반격합니다. 1대1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렇구나 하고 간식 먹어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수준이에요.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대화한 거고요. 여기서 더 무언가를 노력하려고 한다는 게 사실은 감정이 휩싸인 채로 무언가가 진행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든 대화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저 아이가 우리 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타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 서로 다치지 않을 정도로 대화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수포자, 영포자, 안타까운 말들이 막 들리죠. 보다 초등 시기의 정확한 표현은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국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올라가서 아예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죠. 그 출발점은 한 3학년 정도부터 됩니다. 빠르면 2학년 말부터 해서 나눗셈이 시작되고 그것이 이제 분수의 과정으로 넘어가고 고학년 돼서 비와 비율 배우는 그 과정 안에서 수학이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수학은 많은 양을 필요로 하기보단 꾸준한 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3학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1학기 중반이 지난 이 시기에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까요? 3학년인데 3학년 1학기에 지금 진도 나가는 걸 잘 풀고 있으니까 나름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1학년부터 매일 하루에 한 장이면 두 쪽이죠. 하루에 한 장씩 수학 문제집을 풀어온 아이라면 지금 3학년 1학기가 되어 있을 때 최소한 5학년 1학기 문제집을 풀고 있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 아이 보고 선행학습을 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언제부터? 1학년부터 해왔다면 3학년 1학기 됐을 때 아무리 못해도 5학년 1학기 문제집을 풀고 있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학교를 가는 날이 190일 정도 학교를 나가거든요.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한 175
365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합치면 365일이 돼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며칠에 한 번씩 문제집을 풀어도 진도에 따라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진도에 상관없이 하루에 한 장씩만 꾸준히 풀어오면 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3학년인데 5학년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하는 아이에게 몇 장씩 무리해서 풀게 하시지 말고 3학년인데 지금부터 한 장씩 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6학년은요? 6학년도 괜찮습니다. 단 지금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계부터 한 장씩입니다. 6학년인데 6학년 1학기 문제집을 잘 못 푼다. 그럼 5학년 2학기부터 해야 되겠죠? 아니면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봤더니 5학년 1학기 때부터 해야 되겠다 하면 5학년 1학기부터 합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길게 보셔야죠. 중학교 3년 있고요. 고등학교 3년 있습니다. 수능 전까지 해당 문제를 풀고도 남습니다. 단 하루에 한 장씩 매일 꾸준하게. 그래서 수학이 재미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 않을래요 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할 것도 없어. 하루에 2쪽씩만, 하루에 한 장씩만 단 매일 하는 거야. 초등학생 수학 문제집 하루에 한 장 푸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독여주면서 문제집을 통으로 주시기보다 그냥 하루에 한 장씩 뜯어서 주세요. 그럼 아이는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채점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한 권이 끝나면 그동안 풀었던 것 보여주면서 너가 하루에 한 장씩 했더니 3개월 만에 이렇게 한 권이 끝났어. 한 학기 분량이 끝난 거야. 별거 없지? 하루에 한 장이면 충분해.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독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고요. 책을 잘 읽던 아이마저 스마트폰 때문에 거의 읽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학년 아이 중에 책을 많이 읽는 상위 1% 아이들은 1년에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을까요? 학교 도서관 통계를 보면요. 보통 1학년 학생 중에 상위 1% 정도의 독서 습관을 가진 아이는 1년에 600권 정도를 빌려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 아이들은 1년에 600권 정도 읽는다는 거겠죠. 2학년 되면 500권 정도 되고요. 3학년 되면 400권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100권씩 낮추면 6학년 되면 100권 정도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읽어도 권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들은 그림이 많고 책이 얇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면 한 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읽으면 3권 읽을 수 있죠. 300일만 읽었다 쳐도 벌써 900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학년 아이들 중에 많이 읽는 아이들은 1년에 600권에서 1000권 사이를 읽게 됩니다. 권수로 보면 어마어마하지만 시간으로 보면 바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겐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학교 가서 도서관 들렀다가 책 빌려갖고 와. 꼭 학교 도서관에 들러서 30분 정도 아예 책을 읽고 다음 일정을 하는 걸 습관이 되게 하면 자연스럽게 책 읽는 습관도 되고 아이가 1년에 어마어마한 책들을 읽게 됩니다. 학습 만화책도 읽혀도 되나요? 책을 읽은 시간 30분에 학습 만화는 별도로 놓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해력 중요해지는데요. 줄글이 길어지고 어떤 맥락을 파악하려면 학습 만화보단 긴 문장으로 된 글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 시간 30분은 줄글이 되는 것, 그림책은 상관없습니다. 학습 만화처럼 단문으로 되어 있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짧은 컷, 그림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짧은 시간에 배경 지식을 얻는 데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독서 시간과는 별개로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아이 아직 책도 안 읽는데 글쓰기 어떡하죠? 일단 독서부터 먼저고요. 저학년이라면 하루 한 문장 글쓰기로도 충분합니다. 사과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까? 사과는 뭐 약간 동그랗고 빨갛습니다. 이렇게 뭐뭐하고 뭐뭐합니다. 한 문장을 지으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글쓰기는 관찰부터 시작입니다. 단순하게 적었다가 조금씩 한 가지 특징들을 덧붙이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과의 향기가 나는지도 한번 맡아보고 그걸 적어볼래? 그러면 사과의 모양은 둥그렇고 빨간색이고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조금씩 길게 잘 관찰하면서 또 적절한 질문을 주면서 문장을 완성하게 합니다. 이게 가장 쉬운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2문장, 3문장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그 후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과를 빨리 먹고 싶어요. 나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 표현이 들어가는 거겠죠. 천천히 한 문장씩 시작하는 과정을 하루 만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는 사과로 할 수도 있고 내일은 축구공으로 하고 그 다음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관찰부터 시작해서 욕구나 감정을 들어가는 하나의 문단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그 뒤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때 글을 쓰고 나서 바로 이건 띄어쓰기 이렇게 하는 거야, 철자가 틀렸어,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시지 말고 뭐뭐 했습니다 하고 완결을 지으면 칭찬해 주시고, 덧붙이는 것 어떻게 넣으라고 얘기해 주고, 감정 넣고 잘했다고 하고, 맨 마지막에 눈에 띄는 글자들, 틀린 글자들, 요 글자는 받침이 여기 들어가야 돼, 그 정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 주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글을 쓸 때 띄어쓰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글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문장을 매듭 짓지 못합니다. 띄어쓰기에 상관없이, 철자에 상관없이 매듭 짓는 게 우선이고, 그 뒤에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고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다 하고 나서 보충 삼아서 이러한 단어들은 바꾸면 된다고 가볍게 알려주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혼자 종이접기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책을 읽든 잘 놀고 있으면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내어주면서 사회성과 대인관계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하는 친구야. 그런데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 와서 친구들이 나랑 잘 안 놀아서 속상하다는 표현을 하면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너도 그냥 가서 나도 축구 하겠다고 해. 너도 같이 아이들이랑 아이돌 얘기도 좀 하고 같이 놀자고 하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요, 이미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걸 다 시도해본 아이들입니다. 시도해봤는데도 안 된 거예요. 이미 부끄러움도 한번 당해봤고요, 자존심도 좀 상해봤고요, 그리고 말을 했는데도 날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내 존재감이 없는 것도 한번 느껴봤고요. 무언가를 섣부르게 더 하기가 저 어렵습니다. 일단은 무언가를 혼자 노는 것부터 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본래 욕구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게 맞으나, 일단 너가 무언가를 열심히 즐겁게 잘 하고 있으면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림 그리네? 야, 제법이다. 너 혹시 이런 것도 그려줄 수 있어? 했을 때 그것을 그려주거나 만들어주거나 하는 과정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노는 거 진짜 싫어, 그건 너무 안 될 것 같아. 남자아이라면,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시간에 중간중간에 경기가 이루어지고요, 아이들 간에 달리기라든지 잡기놀이라든지 그런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을 좀 갖추게 하면 우리 아이가 이름이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농구든 축구든 어떤 스포츠로 아이들이 주로 노는지 한번 물어보고 엄마나 아빠가 같이 함께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서 기초부터 한번 배워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드게임을 같이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할리갈리도 있고요, 또 우노 게임도 있고요. 보드게임 같은 걸 하면서 노는 걸 집에서 먼저 해보고 그걸 학교에 가져가서, 물론 선생님께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놀이 갖고 왔는데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해도 돼요? 라고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펼쳐놓고 혼자서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같이 하자, 이런 과정들이 생깁니다. 그럼 같이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니까요, 지금 학급에서 어떤 놀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놀이를 집에서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학교 가기 싫다는 표현은 아이로 하여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찬찬히 들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쭉 들어봤는데 방학 끝나고 좀 더 자고 싶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냥 꼭 학교를 매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구나, 그래도 학교는 가야 돼 정도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회사 가기 싫다고 해서 회사를 안 가는 게 아니듯이 학교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가는 그 순간 자체가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좀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보내시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폭력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냥 무작정 보낼 게 아니라 일단 아이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엄마가 아빠가 지금 이걸 처음 들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확인을 하고 이게 사실이면 사과를 받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겁을 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널 보호해달라고 할 거야. 일단은 엄마 아빠가 너의 말은 믿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사실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해. 그래야 그 아이들이 너에게 사과를 하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사과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너가 상처가 되지 않고 이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시고요. 친구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통화하시면서 아이에게 들은 바를 다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사실이면 사과를 받고요. 그러한 과정들이 누적이 되면 학폭위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하고 사과를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구나. 학교에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사과를 받았구나. 진심 어린 사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해한 학생들의 몫이에요. 그 아이들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공신력 있는 사과를 받는 과정만으로도 학교 가기 싫다는 마음이 이제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친구 관계 때문에 좀 힘든 부분에서 가기 싫다고 할 때도 있어요. 이때는 섣부르게 관여하시기보단 감정 상태를 본인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요. 친구 관계에서 감정이 속상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안 간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진 않아도 좋으니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으니 일단 학교에 머물면서 너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이 자신감이 높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그래도 좀 쓸모있네 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판단하고 그러한 느낌을 갖는 건데요.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려면 평소에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작은 성취감이란 지금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반발자국 앞선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미취학 시기에 포크를 사용하다 이제 조금씩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반발자국씩 해나가는 성취감을 많이 갖게 하면 정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인지적인 부분이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실패할 경험을 할까봐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 계속 포크만 가지고 반찬을 먹는 것, 이것도 자기 효능감을 낮추게 하는 겁니다. 성취감이 없으니까요. 2발자국, 3발자국 앞선 것들을 시키면 실패 경험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반발자국 앞선 것, 약간의 도전거리가 되는데 몇 번 시도하다가 잘 안 되지만 결국 될 수 있는 것들을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약간씩 앞선 것들을 적절하게 제시해주면 그 아이가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신감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기회를 꾸준하게 그때 옆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과정으로 하면 된다고 힌트만 약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가 그 과정을 해내게 될 겁니다. 정서지능이 높아지려면 메타인지를 높이면 정서지능이 높아집니다. 그럼 메타인지란 무엇이냐? 내가 내 자신을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는 걸 보통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 객관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감정 표현을 할 때 나 좋아, 이걸 객관화 시키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나 짜장 좋아. 아 그래, 짜장에 어떤 게 좋아? 맛있잖아. 어떻게 맛있는데? 냄새도 좋고 짭조름하기도 하고 면발이 쫄깃하고. 이 과정이 내가 짜장면이 좋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떨어뜨려 놓고 맛도 어떻고 식감이 어떻고 냄새가 어떻고 떨어뜨려 놓고 보는 과정들이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감정에도 적용시킵니다. 슬퍼. 그러면 어디에서 슬픔이 오는 것 같은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슬펐는지, 그런 과정들을 툭툭 물어봐주면 아이가 자기 객관화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깁니다. 이게 학습에도 접목이 됩니다. 문제가 어려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는지, 왜 자꾸 틀렸는지, 무엇 때문에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몇 개 정도는 외울 수 있었는지. 내가 한 10분 정도 하니까 단어 한 5개 정도는 금방 외우네? 그럼 이게 자기 객관화가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10분의 시간이 있다면 영어 단어는
너는 5개 정도는 외울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 이번에 수학 단원평가는 한 90점 정도는 맞을 수 있겠네. 본인이 예상한 것과 실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면 이 아이의 메타인지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나는 90점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70점 정도 맞았다. 그럼 아직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내가 무엇을 좋다고 했을 때, 또 내가 무언가를 얼마만큼 했으니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지, 만약에 어떤 불균형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불균형이 있고 무엇을 바라보지 못했고 나의 경험치에서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과정을 부모의 세밀한 질문을 통해서 해나가면 아이가 메타인지가 높아지고요. 그러면 정서지능이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요즘에 글쓰기 숙제를 내주면 챗 GPT로 슬쩍슬쩍 하려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비판 의식이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주면 그 질문을 그냥 AI에게 물어보고 1번을 선택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2번을 선택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3번을 선택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 발표하고 끝나면 아이 스스로 이것을 판단하고 의심해보고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비판력이라고 하는데요. 비판적인 사고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종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 조사와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일단은 AI 바로 사용하지 말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책도 찾아보고 일반 검색 도구를 사용해보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내가 이런 선택을 했어 라고 한 뒤에 AI를 활용하면 더 많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다른 관점도 있고 이때는 비판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땐 아이가 스스로 먼저 찾아보고 그 후에 AI를 통해서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을 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AI는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답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은 질문을 하려면 결국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동시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스스로 질문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AI를 활용하면 이 아이는 수준 높은 질문을 할 거고 그러면 수준 높은 대답을 듣게 될 거고 아이의 영역은 더 깊고 넓어집니다.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수준에 맞는 답변만 듣게 될 거고 우리 아이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AI 시대에는요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이 격차가 거의 무한격차처럼 벌어질 가능성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책 읽기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초등식이고 또 고학년이 되고 덩치도 커지는데 몇십만 원짜리 사달라고 하거나 어떤 전자제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떼쓰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냥 사주고 말까 그런 마음이 드시기도 하시죠. 일단은 경제관념에서 좋지 않습니다. 비싼 물건들 그냥 덜컥덜컥 사주는 거 아이의 절제력에도 좋지 않고요. 사준다면 충분한 이유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너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명확한 후에 그것도 아이의 용돈을 본인이 얼마 정도 모으고 거기에 덧붙여 준다든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주는 건 괜찮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냥 거저 줄 수 없다고는 단호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너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정도로 타협하시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이 있는데 다른 종류 또 사고 싶다고 하고 엄마 아빠가 보기에 이건 정말 과소비고 낭비다. 물론 설명은 한번 해주시는 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은 이미 지났고 떼쓰는 과정이라 한다면 그때 단호하게 한마디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거기서 딱 마치 무언가 여지가 있는 듯한 그리고 고민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는 순간 아이들은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듭니다. 이건 확실히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된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이 없다면 입학하면서부터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어떤 기종을 들고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좀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만 없어,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있어, 나만 없어서 대화에 끼지를 못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래, 대신 스마트폰 하루에 30분씩만 하는 거야. 하지만 사준과 동시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가 등등등 엄청난 스마트폰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떼쓰는 것을 견디는 게 나중에 사주고 나서 그 중독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떼쓰더라도 사주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나만 없어서 나만 왕따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경우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카톡이라든지 집단 왕따나 그 안에서 어떤 욕설이라든지 더 심각한 학교 폭력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 가면 스마트폰은 제출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다고 어디에 못 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의 마음 약한 부분을 하고 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학교 폭력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또 그러한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그냥 키즈폰으로, 그리고 초등 시기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폰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락할 수 있는 부분. 만약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아이가 카톡에서 누구랑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지, SNS에서 무엇을 전송하고 무엇을 받고 있는지,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옆집에 놀러 가려면 엄마 아빠에게 허락을 받고 놀러 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전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방 안에 있다고 해서 방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방 안에서 누군가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 무엇을 무수히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실 매번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매번 허락해 주기 어려우니 중간중간에라도 엄마 아빠가 살펴본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각종 사건 사고에서 위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꼭 관리해 주시고, 아이가 관리를 거부한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무례하게 구는 아이들이 있어요. 짜증을 넘어서 욕설을 한다거나 심지어 엄마나 아빠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 시기에 너무 많은 선택 결정권을 주면 폭군 아이가 됩니다. 우리가 아이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물어보고 하는 과정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아이에게 다 물어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외식할 때마다 뭐 먹고 싶니? 해서 아이가 늘 먹고 싶어 하는 걸로 먹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다음번엔 아빠가 먹고 싶은 거, 그 다음번엔 우리 아이의 차례. 이렇게 선택에도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권은 나에게 없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어떤 선택권을 얼마만큼 줄지, 물론 성장해 가면서 선택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두서없이 일단 많은 선택의 순간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이가 폭군 아이가 되기 때문에 꼭 옷 입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엄마 말 듣고 따뜻하게 입고 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 언제 어느 정도 어느 순간 어떤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아이에게 권한을 줄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례한 아이로, 폭군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 아이가 6학년 졸업을 했습니다. 1월달이나 2월달에 졸업을 하죠. 그러면 이제 3월달에 중학생이 됩니다. 그 사이 기간 동안 아이들 마음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시험도 있다는데, 그리고 이제부터 시험 점수가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데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 와중에 또 친구들은 다른 학교로 뿔뿔이 흩어져 가게 되고 친한 친구는 같은 학교가
아닌 상태가 되고,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새학년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 아이들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는 유독 이 새학기 증후군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기 요 기간, 마음도 심란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요 기간 일단 잠을 푹 재우고요, 잘 먹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나중에 다가올 새학기 증후군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과정, 잘 먹어라, 뭐 먹고 싶니? 그런 것들 유식에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운동해주고 산책해주고 하면서 기본 체력 갖게 해주시는 과정 좋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되죠. 아마 카톡으로 친구들이랑 많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나누고 있을 겁니다. 만날까? 그러고 중학교 가기 전에 한 번, 두 번 만날 겁니다. 엄마, 친구들이 편의점 앞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뭐 좀 사 먹자는데 잠깐 갔다 와도 돼?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데 너 학원 숙제는 했니? 이러지 마시고 6학년 친구들 만나러 간다 하면 누구랑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안전한지만 확인하시고 그래 잘 갔다 와 하고 즐겁게 친구들과 그런 이별의 놀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 시기에 사용했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들, 또 친구들과 사진 찍었던 것들, 같이 나누었던 소중한 물건들을 좋은 박스 하나 마련해 주셔서 여기에 잘 정리하는 과정 갖게 해줍니다. 그것 자체로 어떤 애도의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 시기를 이렇게 잘 보냈구나, 행복했구나, 또 아쉬움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상자 안에 잘 담아놓고 어떤 책상 서랍 속에 아니면 옷장 속에 깊숙이 넣어놓고 너가 언제든지 꺼내보고 싶으면 꺼내볼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여기다가 정리해놓고 우리는 중학교라는 새로운 청소년기를 맞이하자라는 입장으로 지난 과거와 나를 이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숙한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입학하기까지의 과정, 꼭 짧은 기간이지만 무척 소중한 시간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초등아이 행동변화대화법 68가지의 사례가 들어있고요. 그 사례별로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지, 조금 잘못된 대화 그리고 좋은 대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 사례뿐 아니라 다른 사례에까지 파급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무언가 우리 아이와 내가 분리해 나가고 있구나 하면 대화를 잘 하신 겁니다. 근데 나의 대화가 왠지 더 애착이 생기고 뭔가 미련이 생기고 점점점 애착이 더 강해지는 듯한 대화를 한다면 나의 대화의 과정이 잘못돼 가고 있나 보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지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 시기는 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가속도가 붙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을 이 책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